세계적인 독일 클래식 작곡가의 인생이 재난 현장에서 들은 단 하나의 한국어 문장으로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유럽 음악계의 냉철한 천재로 알려진 그가 느낀 한국어의 놀라운 온기는 지금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음악가가 발견한 한국어의 따스함, 그리고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형제국의 비밀까지. 무엇이 이토록 그의 음악과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었을까요? 소리에 영혼을 불어넣는 한국어의 마법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제발.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휘자의 냉랭한 목소리가 리허설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연주자들의 지친 표정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토마스, 당신의 작품은 기술적으로 완벽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영혼이 없어요. 저는 토마스 베르너, 현대 클래식 음악계에서 냉철한 천재라 불리는 작곡가입니다. 25년간 수백 개의 작품을 발표하며 기술적 완벽함으로 명성을 쌓았지만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비평가들이 제 음악에서 감정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후 작업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벽면에 걸린 수많은 상장과 트로피들이 제 성공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공허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민헨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음악을 분석하며 영감을 찾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던 중 트리키의 대지진 관련 다큐멘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음악적 요소를 위한 자료 수집이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각국 구조대가 사투를 벌이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영상 속 사람들은 대부분 지친 표정이었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구조대원의 인터뷰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129시간 연속 구조 작업으로 온몸이 피로에 절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속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 손가락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잔해를 파헤치던 구조대원의 얼굴에는 먼지와 땀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의 말투에는 이상한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듯한 그런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와 동시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부드러움이 공존했습니다. 재난 현장의 처참함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그 한국어 문장의 힘은 강렬했습니다. 25년간 완벽주의를 추구해온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제 음악관이 흔들렸습니다. 기술적 완벽함만 추구해온 저에게 그 언어와 목소리는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영상을 끄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맴돌았지만 계속해서 그 한국어 문장의 억양과 리듬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작곡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힌 채 잠이 들었습니다. 아빠, 요즘 이상해요. 뭔가 다른데. 저녁 식사 시간 딸 안나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인 후 딸과 둘이 살면서 감정 표현이 서툴러진 저였지만 최근 며칠간 계속해서 그 한국어 문장을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참 따뜻한 언어더구나.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지만 안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에서 한국 음악 수업 듣고 있잖아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한국어가 언어학적으로 굉장히 독특하대요. 문장 구조도 그렇고 존댓말 체계도 그렇고 무엇보다 소리가 음악적이래요. 안나는 휴대폰을 꺼내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을 재생했습니다. 배우들이 나누는 대화는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리듬감과 흐름이 마치 작은 멜로디처럼 들렸습니다. 문장 끝에 억양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마치 물결치는 듯 했습니다. 음악적으로 뭐가 다른 걸까? 작곡가로서의 직업적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안나는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언어학 교수가 한국어의 음성적 특징을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어가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다양하고 특히 자음의 발음이 세 가지로 분화되어 있어
섬세한 감정 표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빠, 이건 그냥 언어가 아니라 전 세계가 사랑에 빠진 현상이에요. 안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약 5개국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K-드라마나 K-팝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이들이 자연스럽게 언어 학습으로 이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넌 어떻게 이런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니? 궁금해서 물었고 안나는 수줍은 듯 웃더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어 학습 앱과 교재들이었습니다.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빠, 내가 아빠의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줄게요. 안나의 제안에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감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나가 첫 한국어 인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 발음을 따라하며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책상에 앉아 한국어에 대해 더 검색해보니 언어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를 통해 사람을 이해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어의 끝소리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내년 시즌에 연주될 제 신작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져 틈틈이 공부하던 차에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트리키에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에슬린 야즈르였습니다. 35세의 활달한 그녀는 최근 뮌헨 필하모닉에 합류한 연주자로 터키어, 한국어, 독일어, 영어에 능통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에슬린과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생겨 제가 최근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설명하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베르너 씨, 트리키예와 한국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서로를 형제국이라고 부르죠. 그녀의 말에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서로 멀리 떨어진 두 나라가 어떻게 형제국이 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에슬리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트리키에 5,455명이 참전했어요. 작은 나라 입장에서는 큰 숫자였죠. 그리고 2023년 대지진 당시에는 한국 구조대가 가장 먼저 도착해 129시간 동안 쉬지 않고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전쟁과 재난, 두 나라가 서로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은 역사적 순간들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트리키의 사람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에요. 정말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에슬린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조작하더니 최근 코리아 타임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통계에 따르면 트리키의 4곳 이상의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이 개설되었고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가 2018년 대비 250%나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진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구조대가 보여준 헌신에 감동받았거든요. 저도 그때 통역 자원봉사를 했는데 한국 구조대원들의 따뜻한 말투에 많은 피해자들이 희망을 얻었답니다. 에슬린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이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전쟁과 재난 때부터 맺어진 인연이라니. 그래서 인터뷰에서 그토록 따뜻함이 느껴졌나 보네요. 생각에 잠긴 채 말했고 에슬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트리키예와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국 드라마 OST 연주 일도 하고 있어요. 요즘 트리키예에서 한국 드라마 인기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 완전 우리 이야기 같다고들 말해요. 에슬리는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국어를 배우는 트리키의 사람들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어에 관심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한국어는 정말 매력적인 언어니까요. 에슬린의 제안에 저는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값진 정보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커피숍을 나서며 에슬린과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녀는 다음에 만나면 트리키예와 한국의 문화적 유사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오늘 들은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형제국이라는 역사적, 문화적 유대감이 언어에도 묻어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녁에 안나에게 오늘 있었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안나는 자신도 대학에서 트리키예와 한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배웠다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에서 한국 전쟁과 트리키예의 참전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고 두 나라의 깊은 인연을 알게 될수록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일주일 후 에슬린과의 약속대로 뮌헨 외곽에 있는 작은 터키 식당에서 다시 만났고 이번에는 안나도 함께였습니다. 딸도 에슬린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는지 한국어 공부 노트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식당은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로 가득했고 벽면에는 독특한 무늬의 장식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에슬린은 자신의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트리키예와 한국의 문화적 유사점에 대해 보여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보여준 사진은 그녀의 시댁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평범한 트리키예 가정의 모습이었지만 묘하게도 한국 가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 사는 집 부엌인데요. 에슬린이 사진을 확대했고 싱크대 옆에 걸린 행주들의 색상 배치, 조리대 위에 양념통 배열까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명절 상차림이었습니다. 그릇에 담긴 음식들의 배치와 가족들이 둘러앉은 모습이 마치 한국의 차례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와, 독일과는 전혀 다른데 어떻게 한국과 트리키예는 이렇게 닮았지?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고 안나도 놀란 표정으로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에슬리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메제라고 부르는 반찬 문화도 한국의 반찬과 매우 유사해요. 주 요리보다 작은 그릇에 담긴 여러 가지 반찬들을 함께 먹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정말 한국의 반찬처럼 다양한 작은 요리들이 있었습니다. 에슬리는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리키의 전통 혼례 모습, 가족 모임에서 어른들께 인사하는 예절, 심지어 음식을 나눠 먹는 공동체 문화까지 한국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사진을 넘길 때마다 마치 한 뿌리에서 갈라진 두 나라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항상 그러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친척 같다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볼 때면 이거 완전 우리 집 이야기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에슬린의 말에 안나가 신이 난 듯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국 드라마 보면서 터키 장면 나오면 항상 반가워요. 식사가 나오고 우리는 잠시 대화를 멈췄습니다. 양고기와 향신료가 어우러진 케밥과 함께 여러 종류의 메제가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과 비교하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양념의 사용법과 발효식품의 중요성까지 두 나라의 식문화는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한국을 가족 같다고 느끼며 한국어를 정겨운 언어로 봐요. 에슬린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조차 K-드라마 보며 저거 완전 우리 이야기네 하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을수록 두 문화 간의 유사성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집안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 손님에 대한 환대, 정이라는 개념까지 공유하고 있었고 이런 유사성이 한국어를 배우는 트리키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친근감을 준다고 에슬리는 설명했습니다. 안나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터키어와 한국어도 비슷한가요? 에슬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법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해요. 두 언어 모두 교차어이고 문장 구조도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로 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본 사진들과 들은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두 나라가 이토록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어에 대한 제 감정적 반응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문화가 언어에 스며들고 언어가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방식이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이 커진 저는 본격적인 공부를 결심했고 집 서재에서 안나가 준 교재를 펼치고 유튜브 한국어 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서재 벽면을 가득 채운 작곡상과 음반들 사이에 한국어 기초 회화책이 놓이니 어색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발음과 기본 표현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을 반복해서 따라 말하며 낯선 발음에 혀를 적응시켰습니다. 작곡가로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어 발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익힐 수 있었지만 문법과 어휘를 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갑분싸, 얼주가, 이생망처럼 사전에도 없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안나에게 물어보니 이런 것들을 신조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안나의 설명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단어를, 그것도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줄임말을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어 쓴다니 신기했습니다. 한국어의 신조어 세계는 끝없는 창의성의 바다 같았습니다. 더 복잡했던 것은 존댓말 체계였습니다. 독일어에도 존칭이 있지만 한국어만큼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는 연인 사이에도 존댓말을 쓰고 가족끼리도 존댓말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상황과 관계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는 체계가 매우 정교했습니다. 하십시오체, 해요체, 하오체. 이게 다 뭐지? 교재를 보며 혼란스러워하는 저를 보고 안나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빠, 교차거 구조라 동사나 어미만 바꿔도 격이 달라지고 끝까지 들어야 문장이 완성된대요. 직업적 호기심이 발동했고 작곡가로서 한국어의 미묘한 억양 차이, 문장 끝의 떨림에 집중해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존댓말을 쓸 때와 반말을 쓸 때의 발음 변화,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문장의 리듬감이 놀라웠습니다. 마치 언어 자체가 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나는 제 열정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어의 매력이야. 표현의 층위가 다양해서 감정을 더 섬세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한국인들이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요? 대박. 아니에요와 같은 간단한 표현들이 얼마나 다양한 감정을 담을 수 있는지 관찰했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억양에 따라 기쁨, 놀람, 실망, 의심 등 다양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습 커뮤니티에도 가입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발견을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외국인들이 저와 비슷한 이유로 한국어에 매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한국어 특유의 따뜻함과 리듬감에 이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안나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여주었고 출연자들이 주고받는 재치 있는 말장난과 언어 유희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그저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문화, 감정, 관계를 담아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한국인들의 정서를 이해하게 될수록 처음 느꼈던 그 따뜻함의 근원에 조금씩 다가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새로운 작품을 작곡하기 위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머뭇거리다 자연스럽게 한국 민요의 리듬을 닮은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한국어 문장의 억양과 리듬감이 무의식적으로 제 음악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작곡에 몰두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영감의 홍수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마치 오래 막혀있던 댐이 무너지듯 멜로디와 화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만든 음악을 들어보니 기존 작품과는 확연히 다른 따뜻함과 생동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지휘자에게 어젯밤 작곡한 세 곡의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토마스, 이건 당신 맞아요?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 지휘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악보를 들여다보더니 피아노로 몇 소절을 쳐보았습니다.
놀랍군요. 여기 있는 감정의 깊이. 무언가 근본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세 곡을 연주하며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연주에 더 몰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후 첼로 수석이 다가왔습니다. 마에스트로, 이 곡에서는 정말 당신의 영혼이 느껴집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제 대답에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어가 음악을 변화시킨다니. 흥미롭네요. 다음 작품이 정말 기대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어가 제 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술적 완벽함에만 집착하던 제 작곡 스타일이 이제는 감정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의 억양과 리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제 음악적 표현에 새로운 차원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홀, 연중 가장 중요한 현대음악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작품 한국의 울림을 초연하는 자리였습니다. 객석에는 유럽 각국의 음악평론가들과 작곡가들이 가득했고 첫 줄에는 안나와 에슬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지난 6개월간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 음악이 그리고 제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습니다. 냉철하고 계산된 음악만 추구하던 제가 이제는 감정과 이야기가 담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오케스트라가 첫 음을 연주했습니다. 제 작품은 한국어의 리듬과 억양에서 영감을 받은 멜로디로 시작해 점차 트리키에의 민속음악 요소와 결합되었습니다. 두 문화의 음악적 유산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음악이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을 때 저는 눈을 감고 제 가슴에서 울려 퍼지는 감정의 파도를 느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감정이 한국어의 따뜻함을 통해 마침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청중들의 눈에서 감동의 빛이 보였고 몇몇은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무대 인사를 하면서 안나를 바라보니 그녀의 얼굴에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리셉션 장소에서 많은 음악가와 평론가들이 찾아와 작품에 대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 저명한 평론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베르너 씨, 당신의 음악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전에는 기술적으로 완벽했지만 이제는 따뜻함과 진정성이 넘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발견했죠. 제 대답에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죠. 당신은 새로운 창문을 발견한 것 같군요. 축하합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외국어를 접한 것이 어떻게 내 예술관, 나아가 인생관까지 바꿀 수 있었는지 놀라웠습니다. 베를린에서의 성공적인 공연 이후 저는 뮌헨으로 돌아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트리키예의 음악적 요소를 결합한 작품집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에슬린과 정기적으로 만나 두 나라의 전통음악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트리키예와 한국의 음악은 모두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힘이 있어요. 에슬린이 바이올린으로 트리키의 민속 멜로디를 연주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새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술이 아닌 진심이 느껴지니까요. 작곡실에서 밤늦게까지 작업하던 어느 날, 안나가 차와 함께 한국 과자를 가져왔습니다. 아빠,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안나의 말에 저는 피아노에서 손을 떼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말이 맞아. 한국어를 배우면서 내 안에 굳어있던 어떤 벽이 허물어진 것 같아. 이제야 진짜 내 목소리로 음악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한국어 공부는 계속되었고 어느새 간단한 대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음악도 계속해서 변화했습니다. 이전의 차갑고 정교한 스타일에서 벗어나 이제는 감정과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6개월 후
독일 공영방송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한국어 학습이 독일 작곡가의 음악과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촬영팀은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습, 새로운 작품을 작곡하는 과정, 그리고 안나와 에슬린과 함께하는 일상을 담았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였고 뮌헨 대학의 한국어 강좌 등록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독일 음악학교에서는 동양 언어의 리듬과 음악적 특성에 관한 새로운 과목이 개설되기도 했습니다. 1년 후 한국의 유명 공연장에서 특별 초청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연은 제가 한국어를 통해 발견한 음악적 영감을 담은 작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안나가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 전통 무늬가 새겨진 넥타이핀이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한국어로 인사해보세요. 관객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안나의 제안에 긴장되었지만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베르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은 한국어 인사에 객석에서 따뜻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독일어로 말을 이었습니다. 1년 전 저는 트리키의 대지진 현장에서 한국 구조대원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에 담긴 따뜻함과 의지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음악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작품들은 한국어가 제게 선물해준 따뜻함과 울림의 기록입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제 음악이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맑고 투명한 한국어의 억양에서 영감을 받은 멜로디, 존댓말의 정중함을 표현한 화성, 그리고 정이라는 한국 특유의 정서를 담은 감성적인 선율.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새로운 음악적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무대 인사를 하면서 객석을 바라보니 많은 관객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연결하는 달이라는 것을. 서울 공연으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뮌헨 음악대학에서 언어와 음악의 상호작용이라는 특별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언어의 리듬과 억양이 어떻게 음악적 영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한국문화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에슬리는 세계 각국을 돌며 트리키예와 한국의 음악적 연결성에 대한 강연과 연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작품은 이제 베르너의 한국식이라고 불리며 감정의 깊이와 진정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냉철한 천재라는 명성은 따뜻한 감성의 대가로 바뀌었습니다. 가끔 작곡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한 문장, 단 하나의 한국어 문장이 어떻게 제 인생을 이토록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한국어는 제게 단순한 외국어가 아닌 삶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준 열쇠였습니다. 그것은 제 음악에 영혼을 불어넣고 꽁꽁 얼어붙었던 제 감정을 녹여준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작곡을 시작하기 전 항상 그 문장을 떠올립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담긴 따뜻함과 희망이 제 음악을 통해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따뜻한 울림이 한 독일 작곡가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언어의 감동, 오늘도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